저는 6개월 전부터 막내 아들네 가서 손주들을 봐주는 게 제 일과가 되었어요. 아침 7시 반이면 아들 집으로 가서 퇴근할 때까지 두 아이를 돌봐요. 큰 손주는 6살, 작은 손주는 3살. 똑똑하고 예쁜 아이들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아침마다 두 손주가 반갑게 맞아주면 피곤할 틈도 없이 행복해져요. 손주들은 그동안 베이비시터가 돌봐줬지만 아이들이 크니까 영어까지 되는 좋은 베이비시터 만나기도 너무 어렵다고 하고 난 절대 손주들 안 봐줄 거야. 내 인생도 살아야지.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와서? 라고 했지만 베이비시터 구할 때까지만 봐준다는 게 6개월이 넘었네요.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고 유치원 마치면 또 데리러 가고 67살의 나이에 육아를 다시 하는 게 쉽진 않지만 손주들 보는 게 힘들고 가끔은 아들 며느리한테 베이비시터 언제 구하냐며 핀잔도 주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요. 전 이렇게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좋아요. 아침이면 집안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께 꼭 손주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해달라고 하죠. 할머니, 계란말이가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절로 힘이 나죠. 아침에 손주들 유치원 버스를 태워보내고 오후에는 손주들 유치원 버스를 마중 나가고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하루 있었던 일을 신나게 얘기하는 모습, 배워온 노래와 율동을 하는 모습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블록 쌓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면서 시간을 보내요. 저녁에는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은 반찬에 아이들 저녁 먹이고 씻기고 할머니랑 잘 거예요. 나도 잘 거야. 아이들이 잘 시간이면 손주들이 꼭 안겨와요. 이럴 때면 제 나이도 있고 아이들과 같이 선잠을 자게 되죠. 힘들지만 이런 일상이 참 행복했어요. 며느리의 바람이 이렇게 큰 폭풍이 되어 우리 양쪽 가정을 다 풍비박산 내기 전까지는요. 아들은 대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아들이 퇴근하고 와서 일 얘기를 할 때면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며느리도 밤 근무를 마치고 와서는 어머님께서 아이들 봐주셔서 이렇게 제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다 바빠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적은 게 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라도 손주들을 봐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매일 아이들 봐주시고 며느리가 미안해할 때마다 그래, 나 힘들다 얘. 얼른 베이비시터를 구해야지. 하고 웃어넘기지만 사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아들 내외를 보는 게 더 기특하답니다. 며느리는 중견기업 디자인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이 있다며 이야기할 때면 눈빛이 반짝거리죠. 어머님, 이번에 제가 기획한 디자인이 선정됐어요. 며느리가 자랑스레 보여주는 작품들. 저는 잘 모르지만 참 대단해 보여요. 둘 다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기특해요. 앞으로 더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요. 며느리가 미안해하면서도 일에 대한 열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너무 늦게 퇴근해서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자는 날도 많지만 그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걸 보면 제가 손주들 돌보는 게 더 보람차게 느껴져요. 어머님, 제가 팀장까지 올라왔는데 아이들 때문에 그만두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 말이 제가 손주들 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아이들은 당분간 내가 보면 되지. 여자가 자기 커리어 포기하는 건 정말 아깝잖아. 며느리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경력 단절되면 다시 시작하기 힘들잖아요. 디자인 팀장으로서 프로젝트 성공시키고 좋아하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제가 다 뿌듯해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때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손주들도 잘 크고 며느리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는 게
시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할머니, 놀아주세요. 3살 손주가 조잘대며 안길 때면 행복하지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리고 67세의 몸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게 때론 벅차요. 밤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잠자리에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뒤척이는 날도 많아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큰딸이 걱정하면 괜찮아. 이게 내 낙이야. 난 엄마 힘들까 봐. 우리 애들도 봐달라고 안 했는데 쟤들 뭐야? 빨리 사람 안 구하고. 사실 가끔은 내 나이에 이렇게 해도 될까? 걱정되는 날들이 있어요. 일찍 퇴근한 아들이 엄마, 제가 할게요.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제 손길이 필요해요. 큰 손주는 이 옷만 입으려 하고 작은 손주는 저 간식만 먹으려 하고 이런 아이들의 까다로운 습관을 아들은 잘 모르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침부터 전화를 했죠. 어머님,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을 먹이고 씻기고 작은 아이는 안아서 재워야 하고 요즘 이런 날이 늘어가네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는데 온몸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보니 이내 미소가 지어지긴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 나이에 이렇게 매일매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현관문 소리에 깼더니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피곤한 몸을 일으켜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낯선 차가 서더니 거기서 며느리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차 안의 남자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고 웃음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저는 얼른 모른 척하고 어휴, 이제 오니? 고생했다. 아들도 조금 전에 들어왔어. 나는 간다. 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만 뭔가 맘속에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왜 며느리는 자기 차를 안 타고 오고 다른 사람 차를 회식도 아니고 야근이라고 했는데 일 끝나고 맥주 한 잔씩 했나 보네. 그래서 직원 차 타고 왔나 보네.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이내 나도 참 늙었네. 요즘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직원들 차 타고 다니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니겠지. 회사 동료가 데려다 준 거겠지.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다고 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가고 아들은 나가면서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싸웠나? 그냥 내가 너무 예민한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 했지만 밤늦게 본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 밤 본 장면은 자연스레 잊혀져 갔어요. 여전히 아침이면 아들 내가서 할머니 왔다. 하는 손주들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고 며느리도 변함없이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며 출근하고 아이들 밥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놀아주고 어머님, 아버님께 이번 주말에 제가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래. 뭘 해줄 거니? 기대된다. 그리고 그날도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늦는다고 했죠. 밤 11시가 넘어 집에 가려고 나와 아파트 입구를 지날 때였어요. 또 그 모습이었어요. 낯선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게다가 전과 같은 차 같았어요. 같은 남자의 차. 이번에도 며느리의 차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회사 동료와의 친절이 아닌 것 같은데 아들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야, 내가 예민한 거지. 아니야,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물어볼까?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이번에는 차량 번호도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고급 수입차.
회사 동료 차라기엔 너무 고급스러워 보였죠. 마치 연인처럼 보이는 분위기였어요. 이건 정말 심상치 않은데 며느리가 현관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차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손주들은 엄마를 기다리는데 나도 노후 포기하고 손주들 봐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퇴근한 아들과 마주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아들아,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가끔 자기 차 두고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오던데 순간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엄마도 보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도 알고 있었니? 네. 전부터 의심은 했었어요. 회사 상사라고 하는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제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아들아, 그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왜 쓸데없는 걸 자꾸 의심하세요?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근 끝나고 상사가 데려다 주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눈가를 보니 뭔가를 애써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다. 엄마가 너무 예민했나 보다. 더 이상 말을 못 꺼냈어요. 아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엄마, 저 들어가 볼게요.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더 가슴 아팠어요.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은 걸까? 아니면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 그날 밤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과민 반응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평소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아들이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쓸데없는 거에 왜 신경 써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보통은 그냥 회사 동료예요 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일인데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일이 늦게 끝났다면 자기 차를 타고 왔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 차를 타고 늦게 들어오는 게 단순히 회사 일 때문이라고 하기엔 혹시 진짜 뭐가 있는 걸까? 그리고 아들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 아니면 의심은 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까? 가볍게 물어본 말에 저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 걸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나 봐요. 이제는 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에요. 회사에서도 인맥이 좋다고 늘 자랑스레 얘기하곤 했죠. 어머님, 저희 과장님이, 부장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했는데 이제 보니 그 모든 게 수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밤늦게 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고 예전에는 그저 일 열심히 하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들의 과민 반응까지 더해지니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가요. 설마 절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손주들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더 아파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달라진 모습들. 전에는 퇴근하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주말이면 가족과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늦게 들어오고 말수도 줄었어요.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가도 예전처럼 안아주지 않고 아빠 피곤해.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며느리가 말을 걸어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거나 아예 대꾸도 안 하고 밥도 잘 안 먹고 술 좋아하지도 않은 애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어요. 아들아, 무슨 고민 있니? 물어봐도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 이런 말로 얼버무리기만 하고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예감이 자꾸 들어요.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닌 것 같아 더 걱정됩니다. 매일 아침 아들 내가서 손주들 돌보는 일상은 변함없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요. 며느리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아들은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그 사이에서 저는 그저 모른 척 손주들만 돌보고 할머니 아빠는 맨날 피곤해요? 다정하던 아빠가 달라진 걸 아이들도 느꼈나 봐요. 엄마는 왜 늦게 와요? 손주들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미어질 때가 많아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말을 꺼내자니 아들이 또 화를 낼까봐, 며느리한테 물어보자니 가정이 깨질까봐, 그저 눈치만 보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손주들 돌보는 게 전부네요. 아침이면 늘 보는 풍경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어머님, 오셨어요? 하는 며느리의 밝은 인사도 없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말도 안 하고, 어색한 공기만 감돌고, 나 먼저 나갈게. 아들이 짧게 말하고 나가면, 싸운 흔적이 역력한 식탁, 각자 절반도 안 먹은 아침 식사,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큰 손주가 할머니, 아빠랑 엄마 싸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날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요즘은 거의 매일 밤 11시, 12시가 넘어요. 어머님, 오늘도 회의가 있어서 중요한 큰 프로젝트라. 매번 같은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 그리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낯선 차에서 내리는 모습.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다 잠들고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도 않고 전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매일이에요. 휴대폰만 보다가 황급히 나가기도 하고 주말에도 급한 일이라며 나가고 할머니, 엄마 언제 와? 손주의 물음에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렇게 달래는 게 일상이 됐네요.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을 보면서도 저는 그저 입술만 깨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이었어요. 손주들 재우고 집에 가려는데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왔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아들이 쓰러지듯 소파에 앉더니 울기 시작했어요. 취기 때문인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와이프 그러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짐작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 회사에서도 다들 알더라고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등을 토닥이는데 어린 시절 아팠다며 울던 그 아이처럼 서럽게 울더군요. 아이들은 어떡하죠? 그 말을 하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모든 걸 밝혔어요. 회사 이사랑 그러고 있대요. 둘이 호텔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동안 본 낯선 차, 늦은 귀가, 모든 게 이어지더군요. 그것도 유부남이래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이었어요. 또 다른 가정도 위험하게 만드는 나는 어떡해요? 엄마! 술에 취해 흐느끼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계속 흐느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어요. 아이들도 있고, 회사에서도 위치가 있으니까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술병을 다시 들더니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전화 받고 나가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여행 가고.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하나둘 떨어졌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요. 와이프 회사 사람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뒤에서 수군거린 지 오래됐대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아들을 보니
제 가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보세요. 호텔 앞에서 치킨 둘의 모습, 제주도 여행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 장면. 제가 몇 달 전에 몰래 조사 맡겼어요. 둘이 호텔 가는 것도, 차 안에서 키스하는 것도, 아들이 준비한 증거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카드 내역, 주말 여행 사진. 이제 이혼하려고요. 더는 못 참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주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아이들 때문에 망설였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저도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이번엔 회사 젊은 과장이랑 둘이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모습. 이사랑도 만나고 과장이랑도 만나고. 아들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엄마, 저는 한심한 놈이에요. 두 남자와 동시에 아이들이 있는 엄마가 나는 뭐였던 걸까요? 아들이 술병을 비우며 흐느꼈어요. 제가 알던 며느리가 아닌 것 같아 너무 충격이었어요. 손주들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가. 가슴이 미어져서 아들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증거를 내밀었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래. 나 처음부터 결혼하기 싫었어.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엄마, 저희 결혼 생활이 6년이 그냥 장난이었던 거예요. 아들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들은 뭔 죄예요. 자기 욕망 채우겠다고 이렇게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고. 이게 사람이에요?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제 가슴도 미어져 왔어요. 엄마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술에 취해 흐느끼던 아들이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게 다가 아니에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아버지랑 그러고 있었대요. 제가 처음 소개팅으로 만나기도 전부터.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과 며느리가, 그것도 아들이 만나기 전부터. 그게 무슨... 아버지가 저랑 결혼하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원했다고요. 가까이 두고 싶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아들은 계속 흐느끼며 말했어요.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 유전자 검사도 다 했어요. 큰애가 아버지 자식이었어요. 아들은 계속 말을 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엄마! 엄마!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지며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말하더군요. 큰 충격으로 인한 실신이에요. 혈압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남편이 며느리와 그런 관계였다니. 큰 손주가 사실은 남편의 자식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큰아이는 제 자식이 아니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 큰아이는 아버지의 자식, 작은아이만 제 친자식.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들이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사실은 동생이었다니.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큰아이가 왜 남편을 그렇게 닮았는지, 왜 남편이 큰아이를 특별히 더 예뻐했는지, 언제부터였을지 모르는 며느리와의 관계.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제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이 끔찍한 진실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며칠을 멍하니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남편의 여자 문제는 늘 있었어요. 나이 들면 고쳐지겠지 하며 참아왔는데 이제는 며느리까지. 그것도 아들이 만나기도 전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결혼까지 시키고 큰 손주는 남편의 아이라니. 아들이 매일 찾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모든 걸 처리할게요. 이혼 소송도 친자 확인도요. 남편은 연락도 없고 며느리도 잠적했다고 하고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집안을 무너뜨릴 줄은. 우리 아들의 인생까지 손주들의 인생까지.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평생을 남편의 여자 관계를 참아왔어요. 애들 아빠니까. 나이 들면 고쳐지겠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눈 감아왔는데 이번엔 달라요. 아들의 아내를, 그것도 아들이 만나기도 전부터 이런 계획적인 짓을. 아들아, 집에 온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엄마도 이혼할 거야. 너희 아버지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찾아야겠다.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내가 잘못 참았나 봐. 이렇게 될 때까지. 미안해, 우리 아들. 너의 인생까지 망쳐놨구나.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이번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증거를 들고 회사로 가겠다고. 그리고 회사 이사회에 모두 폭로하겠다고. 아들이 예약한 호텔 회의실. 넷이 마주 앉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 눈길을 피하고 아들은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증거 다 있어요. 불륜관계 친자 확인 결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남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맞긴 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죠. 당신, 이제 할 말 있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어요. 며느리가 먼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모두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차갑게 말을 잘랐죠.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말해봐. 언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있었는지. 당신 만나기 4년 전부터. 며느리의 너무나 당당한 고백에 현실인지 꿈인지 인지가 안 됐어요. 남편은 내가 말할게. 넌 그냥 있어. 뭐? 이 상황에서도 인연을 감싸고 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가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미안하다고? 어쩌자고 아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어쩌자고? 그냥 바람이나 피우지. 그러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남자를 좋아해서 도망갈까봐 단순하게 생각했지. 곁에 두고 싶어서. 그리고 손녀는 내 자식인지 나도 몰랐어.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아들이 준비해온 이혼 서류를 꺼내며 며느리에게. 사인해. 아들이 이혼 서류를 며느리 앞에 놓았어요. 합의 이혼으로 끝내줄게. 대신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지만 아들이 차갑게 말을 이었죠. 재산 분할도 포기해. 이 정도면 충분히 관대한 거야. 그리고는 남편 앞에
며느리가 지금 회사에서 바람 피우는 증거들을 던졌어요.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의 그 단순한 욕심이 10년 만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었네요. 더 이상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큰아이는 아버지가 책임져야죠. 유전자 검사 결과도 있으니까. 며느리는 서류에 서명했어요. 그렇게 아들의 6년 결혼 생활이 모두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혼 조건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평생 일군 회사, 당신 지분 80%를 내 앞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당신 명의 모든 부동산도. 남편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4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며 가진 바람, 수모 다 견디고 참았어요. 그런 것도 나는 감안했어요. 때로는 눈 감아주고 참아주고. 그런데 이런 짓까지 당했으니 이 정도는 당신도 대가를 치러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죠. 당연하지. 모든 재산 다 빼앗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야지. 이 정도면 오히려 관대한 거죠.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큰손주 양육비도 당신이 책임져요. 그 아이는 당신 아이니까. 이렇게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의 마지막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이혼은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회사 지분이랑 재산은 가져가도 좋지만 이혼은 안 돼. 난 더 이상 이렇게 고춧가루 집안에서 더는 못 살아. 그때 아들이 차갑게 말했죠. 아버지, 선택권이 없어요. 어머니가 이 모든 증거를 들고 소송하면 아버지가 이혼하기 싫다고 안 되는 게 아니죠. 며느리와의 불륜 그것도 제가 만나기 전부터 큰아이가 아버지 친자라는 증거까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요? 평생을 바람을 피우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비즈니스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바람이냐며 나를 몰아세웠죠. 번번이. 이제 와서 용서요? 더 이상 용서도 자비도 없어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조용히 합의이혼하고 지분 넘기는 것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은 못 넘기지. 내가 평생 일군 거야. 내가 회사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회사를 넘겨주면 운영은 할 수나 있고.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너희들이 회사에 대해서 알기나 해? 이혼은 못해. 아들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아버지는 유책 배우자라 선택권이 없으시다니까요. 이 모든 증거들 법원에 제출되면. 아들이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하나씩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불륜 증거 사진들, 유전자 검사 결과, 호텔 영수증 계좌 내역. 이걸로 법원에 가면 아버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는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도 80%는 너무 많아. 그래, 부동산. 부동산은 모두 다 줄게. 어머니가 40년 동안 당하신 걸 생각하면 이 정도가 과한가요? 제 조건은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체면을 간단하게 구겨드릴 수 있어요. 나는 상관없어. 당신하고 그냥 이혼만 해도 당신 재산 반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 80%는 절대 못 넘기지. 그건 회사 경영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남편이 강하게 나왔어요. 어머니, 변호사가 이 자료들 보더니 80% 이상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회사 이사들이 이 사실을 알면 며느리와의 불륜, 손주가 사실은 아버지 아이라는 것까지, 아버지 입지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어차피 다 알려지면 아버지 체면에 얼굴 들고 회사 다니시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50%까지는 할 수 있어. 안 되겠네요. 그럼 내일 아침 기자회견 준비해야겠어요.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잠깐. 60%까지는 팽팽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 차분하게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다 말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회사 주주들, 이사들, 거래처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평생 쌓아온 당신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회사 주가는 온전할 것 같아요.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싶으세요? 당신 그럴 순 없어.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왜 못해요? 난 이제 잃을 게 없어요. 내 인생, 아들, 손주들 인생까지 다 망가뜨렸으면 그만한 대가는 각오했어야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열을 드릴게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덧붙였죠. 아버지,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선택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며느리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남편은 쓰러질 듯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차에 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할 건 다 했어요. 아버지도 결국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너무 오랜 세월을 참고 살았다 싶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걸 알았어요. 열흘. 그 시간 동안 남편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체면이었죠. 평생 사업하면서 쌓아온 이미지, 존경받는 회사 대표로서의 명예. 이 모든 게 세상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는 물론이고 회사 경영권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 주주들의 반발도 클 텐데.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는 결국 선택하실 거예요. 체면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니까요. 열흘, 남편에게는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에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며느리는 모든 걸 순순히 받아들였죠. 회사라도 조용히 다녀야 했겠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이혼 조정 끝나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아들이 가져가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그저 조용히 사라지길 원했나 봐요. 큰아이 양육비는 남편이 따로 부담하기로 했고 아이들은 아들이 키우기로 했어요. 엄마, 이제 제 이혼은 끝났어요. 이제 아버지 차례네요. 아들의 말처럼 이제 더 큰 싸움이 남았네요. 남편의 선택을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흘 뒤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전달했죠. 10일 안에 결정하세요. 그 이후엔 제가 원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들도 남편 회사 쪽에 조금씩 이야기를 흘리기 시작했대요.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면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단호하게 잘랐죠. 열흘이면 충분해요. 모든 걸 잃는 게 나은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칼자루는 남편에게 넘어갔네요. 그리고 9일째 밤늦게 남편이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소.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전 차갑게 대답했죠. 이제 와서 무슨 용서요? 내일이 마지막 날인 거 알죠? 그때 남편이 또다시 조르기 시작했어요. 회사 지분 60%는 당신 앞으로 넘기고 이혼만은 하지 말고 회사 경영권만 내게 줘요. 그 대신 유언장에 내가 죽으면 모든 재산 권리는 당신한테 준다고 남기는 걸로 하고 나 회사 일 없이 못 산다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요. 아들이 옆에서 비웃듯 말했죠. 아버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이제 와서 조건 흥정하실 처지가 아니잖아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지.
이제야 정신 차리고 보니 당신 아직도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차갑게 말했어요. 내 평생을 당신 뒷바라지하며 살았어요. 여자 문제로 속 썩일 때도 참았고 회사 일 도와줄 때도 내 청춘을 바쳤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오전까지 답을 주세요. 그 후엔 제가 먼저 행동할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밤이 저물어 갔습니다. 남편이 계속 무릎 꿇고 빌었지만 이제 와서 용서는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지만 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체면을 지킬지 모든 걸 잃을지. 40년의 배신감과 분노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이 되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셔야죠.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어차피 불가능할 텐데. 아들이 옆에서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저도 앞으로 아버지 얼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지만 이제 와서 그런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당신이 평생 일궈온 거 알아요. 하지만 전 평생을 당신 곁에서 희생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가져갈 차례예요. 여보, 이제 와서 여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됐어요. 남편은 결국 지분 80%를 넘기고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죠. 저는 이사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이제 회사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때니까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사표와 지분 이전 서류에 서명했어요. 40년 동안 일궈온 회사를 떠나는 순간 전문 경영인 후보는 이미 물색해뒀습니다. 대기업 출신 부사장님과 그의 몇 분. 이제 회사도 제 인생도 새로운 길을 걷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은 덮어두기로 했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기자회견장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건강이 좋지 않아 회사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어요. 평생 거짓말하며 살더니 마지막 인사도 거짓말로 마무리하네요. 기자들 앞에서 의연한 척했지만 그의 구부정한 어깨를 보니 40년 회사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제 아내가 이사회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는 현실이 체면, 명예, 회사. 그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스스로의 행동으로 잃게 된 거죠.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이제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어요. 전문 경영인들과 함께 회사는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67세.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네요. 가끔 동네 카페에 앉아 있으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40년의 결혼 생활. 참아왔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선택까지. 후회는 없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나 봅니다.